안녕하십니까. 오정래 소속 경제 조정건입니다. 제대에 보이는 그 조그만한 시골 성당, 아주 아름답고, 작지만 아름다운 성당인데, 1910년에 건설된 빙성에 있는, 풍수원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니러 갔다가, 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6월 30일, 제가 준비한 경제기사 해설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기기사를 쉽게 쓰여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6월 30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정부는 2021년 2차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33조 원 규모의 상당히 큰 규모의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차 추경 35조에 이어서 가장 큰 추경 규모입니다. 이 추경 규모는 크게 이제 보면 내용을 보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그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지방 지원, 지역 소상공인 지원 이런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소득 1억 원 가구까지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어제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33조 원 내외다 그러는데 금년에 1차 분기에 들어온 그 시수가 약 초과 시수가 31조 원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건희 그러나 그 시수의 상당수가 근데 이건희 전 회장의 상속세라든지 혹은 일회성 세금이 많은데 이걸 근거로 해서 원래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정부의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채무를 2조 원 정도 갚는 생색만 내고 심지어는 그러면서 오히려 세수 초과분과 더불어서 기금 운영 기금 여유분까지 사실 기금이 여유분이 아니고 지금 많은 정부의 기금들이 대체로 한 7, 8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기업들이 세금을 추가로 내서 필요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조성해 둔 것인데 대부분의 많은 기금들이 이미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금이 심지어는 고관련 기금도 많고 그런데 그 조금 여유분이 이제 일부 기금에서 있다고 해서 그 기금도 한 2조 원 내외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세금을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3조 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일단 돈이 생기면은 빚부터 갚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국가의 재정이 건전화되는데 일단 돈이 생기는 것을 핑계로 좀 더 끌어모아서 더 현금을 풀자 하는 이번 주요 내용은 그런 수입을 가지고 현금을 풀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금을 굉장히 많이 지금 푸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 30만 원까지 상위 20%를 제한 전 국민 80%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정도 지급을 받는 셈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13만 명에 대해서 최고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무조건 그냥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국가의 재정 상태를 생각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통령이 연초에 얘기했던 그 국민 위로금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지원한 데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명목으로 최고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청년들에게 여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쪽으로 돈을 많이 또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월 50만 원씩 주는 구직 지원금이 아니고 월급이 제대로 나오는 통장 일자리다. 그런 주장이 당연히 뭐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죠. 대개 이제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 월 한 50만 원은 구직지원금이 아니면 정부 세금 일자리, 각종 단기 알바나 비정규직을 하다가
또 이제 실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이런 형태를 계속 반복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업급여가 뭐 최대 181만 원 정도까지 9개월까지 지원이 되니까 우선은 뭐 당장 아쉬운 대로 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미래를 생각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추경을 두고 국가 채무는 금년에 약 1,000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런 나라 빚을 놔두고 또 추경을 해야 되느냐. 저번에 재정주도 성장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지금 국가 경제를 거의 붕괴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이어서 재정주도 성장, 재주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을 지금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더구나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을 지금 계속 예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정부에서는 돈을 풉니다. 정부 돈을 푸는 이런 엇박자를 내고 있는 문제가 거시 정책 조합의 문제점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신에 지금 코로나가 어제 서울 확진이 372명으로 올해 들어 최다를 기록했는데 내일부터 거리두기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백신 코로나 감염이 초비상 상태에 걸렸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교차 접종하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보다 낫다 그런 분석이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뭐 하반기에 수도권 집값이 역대급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각종 선행지표가 줄줄이 급등하고 있다. 매수 우위지수가 다시 103.7로 100위로 올라서고 KB 부동산 전망지수도 120을 넘어서고 경매 낙찰가율도 119%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지금 집값이 그차도 급등을 해서 거의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배 정도 급등을 했는데 다시 하반기에 역대급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값도 역시 벌어지는 집값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5분위 배율이라고 그래서 집값의 5분위 배율이 8.9까지 올라가서 주거 환경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최고 세율이 60%다. 사실 65%까지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최대 주주 경우에 60% OECD 평균 2배에 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유무를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 OECD 이미 캐나다라고 우리 같은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고 OECD 평균이 27.1%에 우리는 그 2배가 넘는 60%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일이 30%, 미국이 40%, 네덜란드가 20% 등등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가업 상속 같은 경우에 기업을 상속한 경우에도 7년간 직원 한 명만 줄여도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업 상속을 사실상 안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견기업들이 가업을 상속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을 매각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아니면 또 해외로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계속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거둘까 혹은 이런 것들이 기재에는 또 문제가 반기업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것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혁신이 멈추면은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을 멈추면은 재패니피케이션 일본화가 된다. 일본이 지난 30년간 저성장을 지속을 하면서 일본이 완전히 지금 화력을 잃고 있는 그런 재패니피케이션이 온다. 그런 지적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50시간을 이제 내일부터 5인 이상 49인 소기업에도 시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소기업도 문제인데 농가도 좀 문제다. 왜냐하면 미국 종합처리장의 운영이 사실상 차질이 생겨서 수확을 소화하지 못해서 쌀값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새내기 스타트업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전혀 뭐 보완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번 정책을 내놓으면 뭐 소유성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한번 엄청난 실패를 가지고 계속 지금 그대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이제 확대법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이번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휴일이 휴일일 경우에 그 다음에 하루를,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근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그것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제조 83%가 원자재 값이 올라 수익이 악화된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자재가 코로나19 경기 회복기를 2배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더욱더 이런 기회에 지금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해왔던 해외 원자재 개발, 그걸 그냥 헐값에 완전히 매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외에서 개발해 오던 원자재를 헐값에 매각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뭐 무조건 과거 정부 하는 건 적폐로 몰아붙였어. 근데 뭐 4대강 보 같은 것도 헐고 물을 개방하고 또 해외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개발해 오던 원자재도, 한국은 자원이 낮은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원자재를 개발해 왔는데, 이걸 지금 헐값에 매각을 적폐로 몰아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원자재 값은 지금 경기 회복기로 말해서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참 국민연금 문제인데, 국민연금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평생 넣어봤자 100여만 원 내고, 국민연금 평균은 80만 원 정도 안팎입니다. 그런데 노후에 그걸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을 좀 벌면은, 좀 일을 해 소득이 생기면 다시 연금이 깎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돈을 좀 이제 한 평균 80만 원 정도 연금 가지고 노후에 두 부가 생활이 안 되죠. 생활 안 돼서 뭐 좀 수입 있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은 또 연금도 깎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작년에 연금이 깎인 사람이 93,197명으로 조사가 되었고, 연금 깎인 금액이 1,321억 원이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근로자가 20한 5년 정도 근속을 하고 한 5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생긴다 그러면은 연금이 한 30만 원 정도 깎인다. 월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면 연금이 그것도 한 몇만 원 정도 더 깎인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금 이렇게 해서 노후에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연금을 삭감하지 않는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런 나라도 대부분 다 연금을 삭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적기 때문에 생활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드는 것인데, 연금을 삭감하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집값이 너무 과열되고 있어서 지금 연준이 매월 1,200억 달러씩을 매입하고 있는데, 설마를 돈 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채가 약 800억 달러,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이 400억 달러인데, 일단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부터 매입을 감축한다. 그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차등 테이퍼링, 돈 풀기를 줄이는 것을 주택 저당 채권부터 먼저 줄인다 하는 문제를 연준이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는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을 단전해서 어제 비트코인가 오늘 아침에 36,0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6,185달러를 기록하고, 이더리움은 2,000달러를 넘어서서 2,19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지금 32,000달러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36,000대까지 36,197달러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부 다 지금 A다
도지코, 리플 다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어제 하루 동안 4.8% 올라가고 이더리움은 5.2% 올라가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4,188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하락으로 마감하고 기술주 중심인 코스닥은 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배당주 매수를 7, 8월 정도로 앞당길 필요가 있고 빅테크나 플랫폼주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4차 산업의 혁명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이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제 8월 달에 카뱅이 공모를 하는데 IPO를 하는데 카뱅이 단숨에 KB금융을 추월할 전망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대단합니다. 카뱅이 2017년에 영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4년 만에 전통의 KB금융을 추월할 전망이다. 지금 이 금융의 빅뱅이 일어나고 있다는 한 증거를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가는 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차익 실현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유지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자들은 이번 주간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이슈 이런 문제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50년에 탄소를 제로를 한다는 시나리오 하는데 외국에서는 거의 원전을 확대하면서 탄소 중립을 가는데 우리는 원전을 배제하고 탄소 중립을 간다고 하면서 재생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만 60% 넘게 커질 것으로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런 문제. 과연 이것이 탄소 중립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지금 인사동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세종시대 금속활자 약 600여 점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600여 점이 인사동에서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활자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의 성경이 1455년의 활자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하면 1455년 활자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쇄술을 개발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이 600여 점 발굴된 것이 자치통감에 기록되어 있는 조주 갑인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것은 1434년이기 때문에 21년이나 구텐베르크보다 앞서는 그런 대단한 세계사를 바꾸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배터리나 반도체가 강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게임 체인저, 컴퓨터의 게임 체인저 양자 생태계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말 반도체와 배터리가 한국의 강자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하드웨어를 거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초고속 통신망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연결, 초지능이거든. 초연결은 초고속 통신망, 모바일폰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이것이 또 세계에서 가장 강자고 초지능은 바로 인공지능 이런 건데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배터리입니다. 반도체죠. 또 배터리는 전기차에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하드웨어는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정말 자랑할 만하고 강국인데 문제는 우리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너무 규제가 심하고 반기업 정서가 심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런 하드웨어를 갖추고도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질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특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 이런 쪽에 반기업 정서로 인한 그 기업 규제 3법을 통과시켜서 기업의 경영권도 지금 위태로워지고 또 친노조 3법을 통과시켜서 실업자 해고자까지 유급 노동이 되어서 핵심 사업장까지 증가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기업에 대해서 기업을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기본적인 인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GTX D 노선이 결국은 김포에서 강남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결국은 김포에서 용산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29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에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면서 정권 교체에 위해서 앞장서겠다라고 검찰총장 사태 117일 만에 대권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서 아직은 입당을 하지 않고 일단은 제3지대에서 출발해서 반문 빅텐트를 친다 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안철수의 또 안철수와도 지금 합당 문제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101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과 3명의 비례대표만 갖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걸 갖다가 당내당 합당이라는 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일단 그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까지도 지금 제3지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야권 통합의 어려움이 여전히 노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뭐 경제, 정치, 외교 모든 면에서 파괴시키고 있는 정권, 문재인 정부를 교체한다는 이런 열망에도 불구하고 야권 통합의 험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이제 윤석열은 이 정권은 국민 약탈 정권이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완전 약탈 정권이다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 정부는 권력을 사유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다. 국민 모두가 실을 합쳐서 정권을 교체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소주성 탈원전으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치 철학이 국민의힘과 같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보면 북은 주적이지만 평화에는 협력하겠다. 김정은에 대한 환상은 없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문정부는 2년 필양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고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도 필요하다.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엑스파일 논란, 윤석열 관련된 엑스파일 논란 안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은 무제한 검증이 필요하다. 단 팩트에 기초해야 한다. MB나 박근혜에 대해서는 두 번 장기 구금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 사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22번이나 언급했던 하면서 자유 빠진 민주주의는 독재를 간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좌파에서 문재인 정부 등장하고 처음에 헌법 개정하는 초안을 발표하면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를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것인가 하는 그런 논란이 제기도 되었습니다만 어제 윤석열 전 총장도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독재로 간다 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22번이나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 외에도 청년을 8번이나 언급을 하고 분노를 7번이나 언급해서 결국은 자유와 청년들의 공정 문제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의 대권 출사표 현장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25명이 집결해서 윤석열 걔가 어느 분들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 얘기고 지지자들이 500여 명이나 몰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25명 중에서 얼마 전에 탈당한 송원석 의원 제외 24명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과 국민의 통합의 고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그러나 윤석열은 어제 단순히 반문만으로는 안 되고 그동안에 검찰 쪽에만 종사해왔기 때문에 비전과 정책으로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날카로운 경고와 지적인 경고와 더불어서 권유죠. 권고가 나왔습니다.
반문의 반사 이걸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것인지 자신만의 비전과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뭐 비전과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에 끌어갈 것인지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국민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 전 대표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국민보고대회 인덱스 조사, 인덱스 심층 면접 조사 국민보고대회 결과 국민보고대회라는 걸 열어서 시대 정신과 미래 비전을 담은 미래 비전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근데 공의원의 국민보고대회는 국민의힘에 복당하고 첫 공식 행사였는데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조경태, 조혜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행사에 가지 않고 홍준표 전 대표의 행사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제2연평해전 19주년이 될 날인데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했던 그 연평해전 19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동안 지난 6년 동안 민주당에서는 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들어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제 송영길 대표가 6년 만에 제2연평해전 기념식을 찾아왔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선거용 눈속임 안보 행보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권의 경우는 지금 천안함 폭침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확실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재조사를 아직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7월 1일이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데 공산당원만 9,190만 명이라고 합니다. 창당 성지에는 연간 4천만 명이 순례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정말 개방해서 우리는 과거에는 중공이라고 불렀죠. 그러다 지금은 중국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런 속에서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해서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는 붉은 물결이 넘실거리면서 공산당을 확실하게 이제 각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재각인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친중 정부, 자꾸 친중 쪽으로 정책이 기울면서 한미 간의 균열이 생기고 있는 이런 속에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재각인시키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딘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6.25 때 100명을 죽인 중공군에 대해서, 중공군 노병에 대해서 최후 훈장을 주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노병은 1985년 김일성이 북한을 초청했던 노병인데 박달봉 전투에서 국군과 유엔군을 100여 명을 사살했는데 공산당 100주를 맞이해서 최후 훈장을 주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 얼마 전 보도에는 중국 공산당 100년 동안에 100대 혁혁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6.25 때 중공군의 참여를 언급해서 또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중공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우호적인 국가인가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드러나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서 계기로 해서 많이 드러나고 실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약한 모습이 보일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국가다. 한미 간의 단일 대우를 갖추어서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갈 길은 한미 간의 단일 대우를 갖추는 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나 BTS를 보여 한국이 북한에 매달리는 것은 낭비다 하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G7 확대 정상회담에 초대받을 정도로 강국이 되었습니다.
G7 단일에 서려면은 외교부터 개혁해야 한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7은 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잘 알지만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모임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외교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 발표된 금년 2021년 2차 추경, 역시 돈 풀기. 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계속 돈 풀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어제 그 내용 중에서 지방교육교부금인데요. 이거 한 20조 정도가 간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게 왜냐면 중앙정부의 세금이 거치면 거칠수록 일정 비율을 1점 몇 %인가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자동적으로 주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 학생들은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데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용처가 지금 찾기 힘들어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각종 뭐 연예인들을 불러가지고 시간당 몇 천만 원,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때 그런 이렇게 남아도는 지방재정교부금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국민의 그 정말 혈세를 이렇게 법을 아동들이 취약아동이 주는데 맞춰서 법을 고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지방교부금을 이번에도 20여 원 정도 지방에다가 보낸다 이런 보도가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뭐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바로 다가오는 2030 세대들의 미래에 엄청난 세금 폭탄 또는 재정 위기로 안겨질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 시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